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 최민주라고 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 제 삶은 늘 바쁘고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타인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챙기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정작 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나 연애, 결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무심한 편이었죠.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쉬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고 그런 평온하고 단조로운 삶에 꽤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불행의 씨앗은 제가 일하는 센터의 한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은정, 저보다 1년 늦게 입사한 직장 후배였습니다. 처음 은정이를 보았을 때의 인상은 무척 밝고 싹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쁘기도 하고요.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감정노동이 심하고 육체적으로도 고된 편인데 은정이는 늘 웃는 얼굴로 어르신들을 대했고 선배인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 업무를 배웠습니다. 성격이 워낙 활달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구석이 있다 보니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단순한 직장 선후배 사이를 넘어 주말이면 따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막역한 사이로 발전했죠. 그렇게 센터에서 2년 가까이 함께 근무하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청첩장을 내밀며 자신이 곧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만나온 남자친구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수줍게 웃는 그녀를 보며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정씨 정말 축하해. 은정씨는 너무 잘 살 것 같아. 제가 청첩장을 보며 웃어 보이자 은정이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사해요, 선배님. 그런데 선배님은 결혼 생각 없으세요? 선배님처럼 성격 좋고 참한 분이 왜 아직 혼자인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분도 없으시잖아요. 나는 지금 일하는 것도 바쁘고 굳이 누굴 만나서 감정 소모하고 싶지도 않아. 남자친구도 없고 솔직히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네. 제 대답에 은정이는 눈을 반짝이며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선배님, 저 진짜 선배님 너무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저희 친오빠 한번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우리 오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은정이는 자신의 오빠에 대해 적극적으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오빠는 번듯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키도 훤칠하며 인물도 서글서글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법 없이도 살 만큼 정말 다정하고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건이 좋고 성격까지 좋은 사람이면 주변에서 가만 안 뒀을 텐데 왜 아직 짝이 없대? 제가 웃으며 묻자 은정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오빠가요. 진짜 공부랑 일밖에 모르는 쑥맥이에요. 워낙 무던하고 재미없는 성격이라 주변에 여자도 없고요. 근데 심성은 진짜 맑고 착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선배님이랑 성향도 잘 맞을 것 같고 오빠가 선배님 엄청 잘 챙겨줄 것 같아서 꼭 소개해주고 싶어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밥이나 한 끼 먹어봐요. 제가 계속 망설이자 며칠 뒤 은정이는 작전을 짠 듯 퇴근 시간에 맞춰 자신의 오빠를 센터 앞까지 불렀습니다. 선배님, 저기 우리 오빠 왔어요. 인사라도 나누세요. 은정의 등살에 못 이겨 인사를 나누게 된 그녀의 오빠 서영민의 첫인상은 실제로 은정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서글서글하고 훈훈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처음 만난 저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며 쑥스러운 듯 웃는 모습이 꽤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은정이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저는 서영민 씨와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영민 씨와 연애를 하는 동안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고 데이트 코스도 늘 제 취향에 맞춰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제가 직장일로 힘들어할 때면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귀는 내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이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연인 사이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정이나 저를 너무 좋아한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거든요. 마치 의무감에 충실한 사람처럼 남자친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매뉴얼대로 수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민주 씨 말이 다 맞아요. 민주 씨 편한 대로 해요 라며 무조건 맞춰주기만 할 뿐 자신의 깊은 속마음이나 진짜 감정을 저에게 내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저를 여자로서 깊이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건이 맞고 동생이 소개해 주었으니 무난하게 만나는 것인지 아리송하더라고요. 이런 답답한 마음에 퇴근 후 은정이와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정 씨, 영민 씨가 진짜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가끔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싶어. 너무 다정하고 잘해주긴 하는데 뭔가 벽이 있는 것 같달까? 감정 표현도 거의 없고 그냥 로봇처럼 나한테 잘해주기만 하는 기분이야. 제 고민을 들은 은정이는 펄쩍 뛰며 오빠를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오빠 진짜 쑥맥이라고. 여자랑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감정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그래요. 뒤에서는 저한테 선배님 너무 예쁘고 좋다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냐고 매일 묻는걸요? 오빠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선배님 진짜 엄청 좋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정이의 단호한 위로를 들으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어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은정이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지 불과 며칠 뒤부터 영민 씨의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평소에는 먼저 보내지 않던 애정어린 문자를 시도 때도 없이 보내오고 데이트할 때면 제 손을 꽉 잡으며 민주 씨 진짜 사랑해요 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거죠. 좀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저는 그저 은정이가 오빠에게 제 고민을 넌지시 전해주었고 영민 씨가 저를 위해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노력하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의 그런 변화된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는 약 1년간의 순탄한 연애를 거쳐 양가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장 친한 직장 후배가 시누이가 되었으니 고부 갈등이나 시댁 스트레스 같은 것은 제게 먼 나라 이야기일 줄 알았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죠. 은정이는 이미 저보다 먼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상태였기에 저는 종종 시누이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넷이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는 부부 동반 모임을 제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은 부부 동반 약속을 잡을 때마다 번번이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아가씨네 부부랑 같이 캠핑 가기로 한 거 있지 않았지? 제가 물으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민주야, 어쩌지? 주말에 갑자기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 회의가 잡혔어. 나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매제한테는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이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 장염, 피로 누적 등 온갖 핑계가 반복되면서 남편은 끝끝내 부부 동반 모임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여동생의 남편을 대면하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쑥스러워해서 그런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죠. 그렇게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평온한 휴일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분리수거 좀 하고 올게라며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분리수거를 하려다가 깜빡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고 내려갔다가 남편이랑 커피나 한 잔 사서 돌아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니 남편은 분리수거를 마치고 그 근처 화단에서 통화 중이더라고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기에 놀래켜주려고 조심스레 다가갔죠. 그런데 남편의 말에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나도 너를 못 잊겠어. 매일매일 너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 정아, 난 지금 이 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미칠 것 같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졌습니다. 내 남편이 정체 모를 누군가와 통화하며 못 있겠다, 보고 싶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말에 남편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창백하게 질렸죠.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정아? 정아가 누구야? 그리고 보고 싶어? 지금 행복하지 않아? 제가 눈을 부릅뜨고 다가가며 따져 묻자 남편은 당황하여 통화를 급하게 끊으려 했습니다. 그 폰 내놔. 도대체 지금 통화한 여자가 누군지 내가 확인해야겠으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저는 이성을 잃고 남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뺏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폰을 뺏기지 않겠다는 듯 저를 거칠게 밀쳐내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저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아파트 시멘트 바닥을 향해 아주 강하게 패대기 쳤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산산조각 났고 남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구두발로 그 휴대폰을 미친 듯이 짓밟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필사적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무섭더라고요. 바닥에 부서진 휴대폰의 파편들을 보며 저는 내 결혼 생활 역시 저 박살난 액정처럼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폰을 왜 부숴? 방금 통한 여자 누구야? 여태껏 바람 피우고 있었어? 제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소리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숨기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옛날에 만났던 전 여친이야. 걔가 최근에 힘들다고 가끔 연락이 오길래 그냥 나도 옛날 생각도 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받아준 것뿐이야. 절대 뒤에서 따로 만나거나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전 여자친구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알량하고 역겨운 변명에 저는 헛웃음이 났죠. 몰래 바람 피우면서 조광지철을 밀치며 증거를 인멸하는 비겁한 불륜남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정남이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올라가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붙잡지도 않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더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배신감이 들었죠. 저는 그날 밤 짐을 챙겨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직장에도 연차를 내고 친정방에 틀어박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과 억울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리고 도대체 정아라는 여자가 누구길래 남편이 저렇게까지 애틋하게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 시누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신우라면 분명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정체를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 후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부탁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은정이는 제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새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살피는 은정이의 얼굴을 보니 며칠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오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며칠 전 아파트 화단에서 목격했던 남편의 통화 내용, 그가 부수어버린 휴대폰, 그리고 정아라는 전 여자친구의 존재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은정아, 네 오빠가 나 말고 잊지 못하는 여자가 있대. 정아라는 여자라는데 혹시 너는 누군지 알아? 네 오빠가 예전에 깊게 만났던 사람이야? 제가 울먹이며 묻자 은정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오빠 여자 만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정아라는 여자가 누구지? 제가 이따가 오빠한테 제대로 따져볼게요. 은정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저를 달랬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피부친 은정이조차 모르는 여자라면 남편이 정말 가족들에게도 철저히 숨기고 연애를 했던 여자인가 싶어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은정이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훌쩍이며 애써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습니다. 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요. 은정이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정이가 자리를 비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블 위에 뒤집혀 있던 은정이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했더니 우리 오빠라고 뜨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생에게 제 행방이나 상황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정이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이 먼저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정아, 지금 바빠? 통화 가능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아? 어제 남편이 전화했던 그 여자도 정아였는데?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굳어있자 수화기 너머의 남편은 세상 다급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얘기 듣고 있어? 정아, 네가 하라는 대로 그 여자랑 결혼했지만 나 너무 힘들어. 사랑 없는 결혼 생활도 다 미칠 것 같아. 지금 집 나갔는데 차라리 이혼하고 싶어.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너한테 가고 싶어. 정아,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아라는 여자가 내 시누이인 서은정이라고? 하지만 두 사람은 남매 사이인데? 남편과 시누이가 그런 사이라고? 제가 충격으로 덜덜 떨며 폰을 쥐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은정이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은정이가 소리를 지르며 제 손에서 휴대폰을 신경질적으로 낚아챘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끔찍한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었죠. 너였어?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오빠가 화단에서 통화했던 그 정아라는 전 여친이 은정이 너였어? 네가 하라는 대로 나와 결혼했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희들 남매잖아. 근데 어떻게 오빠가 동생한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힘들다느니 너한테 가고 싶다느니 그런 소리를 해? 제가 이성을 읽고 소리치자 은정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오빠가 나한테 하소연 좀 한 거 가지고 지금 뭐 상상하는 거예요? 친오빠가 여동생한테 자기 결혼 생활 힘들다고 투정 좀 부린 걸 가지고 무슨 이상한 망상을 하고 사람을 몰아세우냐고요. 망상? 친오빠가 여동생한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라고 당장이라도 너한테 가고 싶다고 매달리는 게 오늘 사이의 투정이라고? 네 오빠가 나한테는 폰까지 박살내면서 전 여친이라고 변명했는데? 제가 핏대를 세우자 은정이는 콧방귀를 끼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혹시 의부증 있는 거 아니에요? 친남매 사이를 무슨 이상한 관계로 엮으려는 거냐고요. 언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병원이나 가보세요. 은정이는 뻔뻔하게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는 가방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태는 더욱 기가 막힌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은정이가 시댁에 가서 저에 대해 무슨 말을 어떻게 꾸며댔는지 시어머니에게서 불같이 화를 내는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얘, 너 지금 미쳤니? 우리 은정이한테 네가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했다며? 너 완전 의부증 환자에 이상한 집착까지 있다던데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런 거 다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의 막말에 기가 막혀 제대로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남편 서영민에게서도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너 진짜 돌았구나. 어떻게 은정이랑 나를 그런 식으로 엮어? 너같이 끔찍한 망상증 환자랑은 나도 1분 1초도 더 살기 싫어. 당장 이혼해.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오히려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태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제가 오해를 한 것이라 자책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 뭔가 작당하고 어떤 끔찍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을 덮기 위해 저를 미친 여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들의 진짜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사설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장에게 시댁의 과거 가족사와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죠.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일주일은 제 평생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심부름센터 소장과 카페에서 마주 앉아 건네받은 소리봉투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역질나고 경악스러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뢰하신 남편분과 시누이분 두 사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입니다. 소장의 첫마디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피가 안 섞였다고요? 친남매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소장님은 조사 내역이 담긴 서류를 펼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 서영민과 시누이 서은정의 부모님, 즉 제 시부모님은 각자 자식을 하나씩 데리고 만난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서은정을 데리고 왔고 시아버지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서영민을 데리고 재혼을 하여 합친 가족이었던 거죠. 즉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남매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완벽한 남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과거 학창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이 다녔던 고등학교 주변과 옛날 동네 이웃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고등학생 때 집안은 물론이고 학교가 발칵 뒤집히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소장님의 말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절 한 지붕 아래서 남매로 자라던 두 사람은 사춘기를 거치며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계단에서 두 사람이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을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들키고 만 거예요. 두 사람은 남매였는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 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기겁을 한 시부모님은 부랴부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시누이 서은정도 전학을 보내고 남편 서영민은 아예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타 지역의 기숙학교로 강제 전학을 시켜 철저하게 격리시켰던 거죠. 어쩐지 남편이 뜬금없이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왜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부모들은 두 사람이 어릴 적 불장난을 한 것이라 생각했나 봐요. 어른이 되고 각자 직장을 잡은 뒤에는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평범한 어느 일로 돌아왔다고 믿고 지난 일을 덮었겠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소장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구역질이 올라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눈을 피해 법적인 남매라는 완벽한 가림막 뒤에 숨어 은밀하고도 추악한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호적상 남매인 두 사람이 부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의심도 피해야 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속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조건에 맞는 사람을 골라 가짜 결혼을 하여 완벽한 위장 가정을 꾸리기로 한 것이죠. 시누이 서은정은 제가 아는 그녀의 현재 남편과 결혼을 했고 저에게는 너무 착하고 쑥맥인 우리 친오빠라며 그녀는 자신의 오빠이자 연인인 명민 씨를 가장 가까운 직장 선배인 저에게 떠넘김으로써 결혼 후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합법적인 미래를 즐기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연애 시절 남편에게 느꼈던 묘한 이질감, 감정 표현이 없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던 모습,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은정이의 남편이 나오는 부부 동반 모임을 필사적으로 피했던 이유 역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부 행세를 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것을 질투하여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근친상간 커플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철저하게 이용당한 체스판의 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온몸이 분노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 두 사람 지금도 따로 만나고 있죠? 제가 묻자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네, 두 사람에게 미행을 붙였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대낮에 남편분 차에서 부둥켜 안고 스킨십 하는 건 기본이고, 지금 최민주 씨가 살고 계시던 신혼집, 거기로 시누이가 제 집처럼 드나들어요. 명목상은 오빠네 집에 가는 거니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저 반찬이나 챙겨주고 곧 이혼을 앞둔 오빠 위로해준다고 생각하겠죠. 그 말들에 피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를 미친 망상증 환자로 몰아세우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그 오만방자한 가면을 찢어버리고 싶었죠. 저는 소장님에게 그들의 동선 체크를 계속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둘이 바람을 피는 현장 자체를 잡아야겠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같이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였죠. 저는 시부모님과 그리고 신우의 남편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에 관해 중대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말이죠. 저는 1층에서 기다렸고 잠시 후 시부모님이 먼저 왔습니다. 이혼 결정했다고? 네,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영민이나?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살던 신혼집인 7층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심해부에게는 알아서 들어오시라고 비번까지 알려드렸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어락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집안은 묘하게 고요했지만 현관에는 남편의 구두와 함께 여자 신발도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신발을 보더니 이거 우리 은정이 신발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굳게 닫힌 안방문 너머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들어 동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안방 문 손잡이를 잡고 거칠게 확 열어젖혔죠. 문이 열린과 동시에 안방 침대 위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매일 밤 잠을 자고 생활하던 그 신혼집 안방 침대 위, 그곳에는 제 남편 서영민과 시누이 서은정이 홀딱 벗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사색이 되어 우리를 쳐다보았죠. 시부모님은 그대로 굳어버리더라고요. 너희들 이게 대체 무슨...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시아버지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두 사람의 불장난을 억지로 떼어놓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시아버지는 성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린 후에도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죠. 시아버지는 뒷목을 꽉 부여잡더니 헉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보! 아버지! 니들 뭐야? 니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시아버지를 붙잡고 미친 듯이 오열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이 키운 자식들의 그 소름 끼치는 민낯 앞에 시어머니는 혼을 놓은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죠. 그때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느새 신우의 남편까지 와서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오빠와 알몸으로 누워있는 그 초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입술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침착하게 동영상으로 그 모든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걸 뒤늦게 본 남편은 시겁하며 저리 치우라고 허둥지둥 내려와 제 휴대폰을 뺏으러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손을 치켜들고 남편의 뺨을 아주 매섭게 내리쳤죠. 뺨을 맞고 비틀거리는 남편을 향해 서늘하게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서영민, 그리고 서은정, 너희들의 그 역겨운 사랑 노름에 알리바이가 필요해서 날 이용한 거야? 침대 구석에 웅크린 은정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은정이를 향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며칠 전에 나보고 망상증 환자라면서 정신병원에나 가보라고 했지. 이 꼴을 봐라. 정신병원에 가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니들이야. 그리고 저는 충격으로 넋이 나가 있는 은정이의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셨죠? 심해부님도 저처럼 이 두 쓰레기들의 사랑을 가려주기 위해 방패막이로 선택된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기만당하신 겁니다. 저처럼요. 그제야 현실을 완벽하게 자각한 은정이의 남편은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더니 침대 위에 앉아있던 은정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친오빠랑 붙어먹으려 나랑 결혼한 거였어? 나를 니들 더러운 짓거리 가림막으로 써! 내가 너희도 가만둘 줄 알아? 은정이 남편이 이성을 잃고 발악했고 아수라장이 된 방 안에는 은정이의 비명소리와 시어머니의 통곡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남편 서영민이 은정이 남편을 말리려다 주먹 다툼이 벌어졌고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촬영이 잘 된 것을 확인한 뒤 그 참담하고 추악한 난투극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빠져나오기 전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죠. 어머니, 저한테 정신병자라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죠? 네, 원하시는 대로 이혼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당신 자식들이 치러야 할 그 엄청난 죗값이나 똑똑히 지켜보세요. 그날 밤 이후 그들 가족은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서영민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를 그리고 신우이 서원정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저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던 은정이의 남편 역시 이를 갈았죠. 서원정을 상대로 이혼 및 상간소송을 걸었고 제 남편인 서영민을 상대로도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자료 몇 푼으로 끝날 건 아니었죠. 심해부는 두 사람의 직장에 이 기막힌 남매의 위장결혼 및 불륜 사실을 폭로해버렸거든요. 이 엽기적인 불륜 스캔들은 직장 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결국 제 남편과 서원정은 직장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표를 쓰고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죠.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고 직장마저 잃은 두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부모님의 가정 역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쓰러진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반신마비가 오셨고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자식인 서영민과 자신의 친딸인 서은적인 저지른 짓에 대한 충격과 원망으로 그 나이에 황혼 이혼을 하고 남남으로 갈라서게 되었거든요. 각자 평범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연기하며 뒤에서 더러운 사랑을 속삭였던 그들의 결과는 결국 세 가정의 완벽한 붕괴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그 이기적이고 끔찍한 행동이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고 선량한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방식일 수 없으니까요. 그건 금기된 관계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자 지독한 이기주의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폭풍이 지나가고 완벽하게 혼자가 된 지금 저는 모든 과거를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고 앞으로는 사람을 믿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련의 사건을 그저 재수없게 미친 개에게 물렸다거나 길을 걷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기로 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치료하면 낫는 것이고 길에 똥이 있으면 피해서 다시 제 갈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다시 제 직장인 사회복지센터로 복귀하여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된 연극에 희생당했던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이 시련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더욱 깊어졌고 제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방법도 배웠다고 믿어요. 쓰레기 같은 과거는 쓰레기통에 버려두고 앞으로 다가올 내 일을 향해 당당하고 씩씩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제 길고도 기막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된 아들 하나를 키워 일본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보낸 평범한 50대 가정주부 오미선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허망하다는 것을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기가 막힌 상간녀의 정체까지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최대한 덤덤하게 털어놓아 보려 합니다. 제 전남편 권종우는 서예가 겸 캘리그라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답게 감수성이 풍부했고 기업의 로고나 상품 제작에 참여하며 주기적으로 전시회도 여는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저희는 결혼 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수혁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에 남편의 권유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하니 아이 육아와 내조에만 전념해 달라고 했고 저 역시 가족을 위해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여 흔쾌히 전업주부의 길을 택했던 거죠. 그렇게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일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저와 남편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부터 남편과 저 사이에는 특별히 크게 싸운 계기가 없었음에도 묘하게 거리가 생기고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작업량이 많다는 핑계로 본인의 개인 작업실에서 먹고 자며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 일주일에 겨우 한두 번 집에 들러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20년 넘게 산 중년 부부니까 을에 이런 시기가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또 남편이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 혼자만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애써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 일찍 잠이 들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일본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아들이 어릴 적 함께 갔던 가족여행의 옛날 추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이 보고 싶어졌는데 제 핸드폰을 아무리 뒤져도 예전 폰에서 사진을 옮겨오지 않았는지 그 사진이 없었습니다. 마침 거실 탁자 위에 남편의 핸드폰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 폰에는 그 사진들이 있으려나? 저는 무심코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 사진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앨범에서 폴더 하나를 발견하고 무심코 눌렀던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폴더 안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젊은 여자와 갓난아이의 사진이 수백 장 들어있었거든요. 남편이 그 여자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치 한 가족처럼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었죠. 손을 덜덜 떨며 화면을 넘기던 제 눈에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갓난아이의 소규모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첫돌이라는 현수막 앞에서 남편은 번듯하게 정장을 입고 아빠의 자리에 서서 그 여자와 함께 아이의 생일 촛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여자는 남편보다 훨씬 어려 보이더라고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고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두 집 살림을 하며 저 몰래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중년의 부부 권태기인 줄 알고 남편을 배려하며 외롭게 독수공방했던 지난 5년의 세월이 사실은 저 미친 인간이 상간녀와 아이를 돌보느라 집에 오지 않았던 핑계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눈이 돌아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리고 자고 있는 남편의 이불을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권종우, 당장 일어나! 이게 다 뭐야? 이 여자 누구고 이 갓난애는 대체 뭔데? 남편은 잠에서 깨어 제가 집어던진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달라진 그의 표정은 올게 왔구나 싶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더군요.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그의 반응에 저는 더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디가? 말해! 이 돌잔치 사진 뭐냐고! 당신 밖에서 애 낳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뭘 나중에 얘기해! 그냥 나중에 얘기해. 다 얘기할 테니까. 그러더니 제가 뭐라고 하든 신경도 쓰지 않고 그 길로 현관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의 작업실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작업실에 도어락 비밀번호가 하루아침에 바뀌어 있더라고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열라고 소리쳤지만 안에 있는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남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내가 두 집 살림한 거 맞아. 그냥 이혼해. 서류 준비할 테니까 도장 찍자. 전부터 말하려던 건데 이제 와서 말하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애까지 낳은 유책 배우자면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꼴이라니요. 이혼은 무슨 이혼? 만나서 얘기해. 그 여자가 누구야? 이혼 말고는 더 할 얘기 없어.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냥 조용히 이혼하자. 우리 더 이상 서로 애정도 없잖아. 남편은 끝까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혼만을 요구하며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더욱 비열했던 것은 제가 이혼에 응하지 않자 남편은 그날부로 저에게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를 완벽하게 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정주부였고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니 당연히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해주겠다며 그러니 곱게 이혼하자더군요. 그게 얼마나 비열한가요? 저는 아이가 5살일 때 남편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경력 단절은 이미 15년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늘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었기에 따로 여윳돈도 많지 않았어요. 저 혼자 살아가기 힘든 걸 알면서 저런 식으로 생활비를 끄는 겁니다. 게다가 저도 저지만 일본에 있는 아들의 유학비와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졌죠. 저는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50대의 경력 단절 여성이 번듯한 사무직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수소문 끝에 그나마 주부 경력을 살려서 취직할 수 있었던 곳은 동네의 한 어린이집 주방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먹을 점심과 간식을 조리하는 주방 선생님 자리였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땀을 뻘뻘 흘리며 대형 솥단지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고된 노동이었고 월급도 썩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들도 아들 나름대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일을 했죠. 그 와중에도 저는 절대 남편의 뜻대로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기 위해 도끼를 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말려 죽이려고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어버렸다는 증거인 통장 내역과 대화 내용도 샅샅이 캡처하여 모아두었죠. 만일을 대비해서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던 어느 날 제 사정을 알게 된 친한 지인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미선아, 너 이렇게 억울하게만 살 거야? 당장 변호사 찾아가서 그 상간녀 상대로 소송 걸어서 위자료 왕창 받아내. 네 남편이랑 그년 그냥 두면 안 돼. 저는 그때까지 소송은 생각도 못했는데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다 싶어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제게 또 다른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모님,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그 여자의 기본 인적사항, 즉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같은 명확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주소는 아니더라도 이름과 연락처는 있어야 해요. 그래야 통신사 조회가 가능하고 송장을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증거라는 게 남편분이 문자로 인정한 내용 한 줄밖에 없거든요. 이걸로도 증거가 되긴 하지만 너무 빈약해서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많으면 유리합니다. 라는데 그 여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증거도 제가 알아서 다 모아야 되더라고요. 너무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작업실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집에도 오지 않고 꽁꽁 숨어버렸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그 여자의 신상과 증거를 찾아낸단 말인가요?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저에게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탐정사무소 같은 데를 한번 이용해봐. TV에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돈은 좀 들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싹 다 캐내줄 거야.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할 수백만 원의 목돈이 없었죠. 결국 저의 사정을 다 알게 된 친정엄마가 쌈짓돈을 꺼내놓으셨어요. 엄마는 제가 불쌍하다며 어떻게 권서방이 이럴 수 있느냐며 통곡을 하시며 제 손에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우시는 엄마를 보니 저도 피눈물이 났죠. 엄마, 내가 이 돈은 꼭 갚을게. 나 그 인간들 절대로 그냥 못 넘겨. 저는 그 돈을 들고 당장 탐정사무소를 찾아가 의뢰를 맡겼습니다. 남편의 차번호, 작업실 주소, 그리고 제가 남편의 핸드폰에서 얼핏 보았던 그 상간녀의 이름인 김진아라는 이름 석자를 넘겨주었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름하고 사진으로 본 그 여자 얼굴이 다예요. 그 사진도 그때 경황이 없어서 못 건졌고요. 이 김진아라는 여자가 대체 어떤 여자인지, 어디서 사는지, 남편이랑 지금도 만나는지 샅샅이 좀 알아봐 주세요. 탐정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며칠 뒤 제게 전화를 걸어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상하네요. 사모님이 주신 김진아라는 이름과 남편분 동선을 엮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분이 좀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탐정사무소로 찾아간 저는 탐정이 건네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읽고 그만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간녀의 신상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아이를 낳고 호시탐탐 제자리를 노리던 그 여자, 김진아의 진짜 정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모님이 알고 계신 김진아라는 여자, 이 여자의 원래 본명은 천샤오이입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입니다. 김진아 전에는 최매희였고요. 조선족이요? 이름을 바꾼 건가요?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천샤오이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최매희로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전히 귀화 절차를 밟으면서 김진아라는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이름을 여러 번 바꿨네요. 이름 바꾼 게 문제가 아니고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더라고요. 의뢰자분 남편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 중국에 있을 때 결혼을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중국에서 이혼을 한 건가요? 아니요, 사별이요. 네? 그 중국인 남편이 나이가 아주 많은 연상이었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망 사유는 중국 쪽 기록이라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더군요. 그 여자 전 남편이 죽었다고요? 네,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요. 남편이 죽자마자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같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한국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이 여자보다 무려 26살이나 많은 연상남이었습니다. 탐정의 입에서 나오는 사실들은 하나같이 다 경악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26살 연상남도 이 여자와 같이 살기 시작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사유는 자다가 갑자기 온 심장마비였다고 하더군요. 짧은 기간 안에 신분을 계속 세탁하며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들과 여러 번 결혼과 동거를 반복하고 그 남자들이 모두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사실. 제 남편 역시 그 여자보다 16살이나 연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전 남자들과 완벽하게 겹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외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 이 김진아라는 여자 남편분 말고도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같은 조선족 출신으로 보이고요. 나이는 엇비슷해요, 김진아랑. 네? 제 남편이랑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또 다른 애인이 있다고요? 네,
남편분 작업실이나 지방 전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 젊은 남자가 드나들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있다는 그 아이 말입니다. 어쩌면 그 젊은 애인의 아이일 확률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리고 생활비까지 끊어가며 그 여자와 아이에게 헌신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아이는 자신의 핏줄조차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끔찍한 상간녀의 정체에 경악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 넘어간 남편이 너무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죠. 그 길로 저는 탐정이 건네준 모든 자료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고 김진아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약간 어눌하지만 당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미선 씨 맞죠? 저 김진아입니다. 소장 받았나 보네요.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주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족이라고 했지만 말투는 완전 한국인이더라고요. 사모님, 서로 피곤하게 소송 같은 거 안 했으면 해요. 위자료 청구하신 금액 있죠? 그거 제가 현금으로 그대로 다 드릴 테니까 소송 취하하시고 권 선생님이랑 그냥 조용히 이혼해 주세요. 돈을 줄 테니 순순히 남편을 넘기고 떨어지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 소리야, 김진아 씨. 아니, 이름 여러 번 바꿨던데? 뭐라고 불러야 하나?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여자는 일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본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알자 놀란 것 같았죠. 내 남편한테 접근한 이유 따로 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개소리 작작해!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때까지는 남편에게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다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배신한 쓰레기 같은 남편이라지만 저런 위험한 여자에게 노란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낸 최소한의 진실은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20년 넘게 산 부부의 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는 또 안 받더라고요. 제가 할 말 있으니 전화하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날 밤 전화가 왔죠. 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마음 생겼어?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김진아라는 여자 그냥 일반적인 여자 아니야.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그 여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어? 국적이 우리나라 아닌 것도 알아? 이름도 2번이나 바꾼 거 아니냐고. 그 여자.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제 말을 끊더니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미쳤냐? 뭐라고? 별의별 미친 소설을 다 지어내네. 진아가 불쌍하게 살아온 과거 내가 다 알아. 너 상간 소송한 거 내가 다 들었어. 사람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내가 더 이상 너랑 살기 싫다고. 너한테 들어가는 내 돈도 아깝다고. 근데 어디다가 소송이야.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소송 당장 취하 안 해? 라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큰 소리를 내거나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뭔 소리를 했는지 가스라이팅이라도 한 건지 저한테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날뛰는 거예요. 지를 위해서 진실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 폭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이나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 저렇게 눈이 멀어 있는데 내가 굳이 왜 구해주겠어. 네가 선택한 지옥이니 네가 알아서 감당해라. 완전 여자한테 미쳐서 같이 산 와이프한테 이 난리야? 난 소송 절대 취하 안 할 거고 이혼도 안 해줄 테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 저는 담담하게 대꾸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의 연락을 무시한 채 묵묵히 상간자 소송을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하게 나가자 다급해진 것은 그 여자와 남편이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은 한풀 꺾인 비굴한 목소리로 다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제발 부탁할게.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제발 이혼 좀 해줘.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난 이혼 안 해. 어떻게 하면 이혼해 줄래? 저는 속으로 이 인간아, 내가 이혼해주고 네가 그 여자랑 살면 어떻게 될지 아니?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이혼 노래를 부르니 저도 완전 질렸고 정남이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노후에 들어가서 살려고 투자해둔 신축 아파트 명의 저한테 넘기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고 따로 신축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었거든요. 남편은 생각을 좀 해보겠다더니 3일도 안 돼서 알겠다며 그렇게 하겠다더군요. 아마 그 여자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의 어리석음이 우스웠지만 저 역시 이 진흙탕 싸움을 평생 끌고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의 진짜 진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고 싶지도 않더군요. 남편은 약속대로 신축 아파트를 제 명의로 전부 넘겨주었고 저는 소송을 취하한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10수년의 부부 인연은 남편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날 법원을 떠나려는데 그래도 20년 넘게 산 정이 뭔지 말을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내가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산 정을 생각해서 딱 한마디만 할게. 당신이 좋아 죽고 못 사는 그 여자 어떤 여잔지 한번 상세히 알아봐. 그리고 그 애도 어쩌면 당신의 아닐 수도 있으니 친자 검사라도. 아이 참. 끝난 마당에 왜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며 말을 가로막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죠.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이고 이제 남남인데. 그렇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남편과 돌아섰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남편에게 받은 신축 아파트는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내주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익으로 아들의 유학비를 보탰고 저는 작고 저렴한 빌라를 구해 혼자 지내며 어린이집 주방 일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혼자 밥을 먹고 일터로 향하는 팍팍한 삶이었지만 남편의 배신감에 눈물 흘릴 리도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서 다급하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야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빠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대요.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오늘 내일 하신다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말에 저는 직감적으로 제가 덮어두었던 그 기괴한 진실이 기어코 끔찍한 결말을 맺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삼촌에게서 전해 들은 기가 막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동생이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애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혼 전 경고했던 그 불길한 예감에서 단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랑 이혼한 후 전 남편은 그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보란듯이 새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전 남편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제가 그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아보라고 하기도 했고 아이랑 친자 검사라도 해보라는 말이 가슴에 남은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발끈했지만 본인도 뭔가 걸렸겠죠. 아니면 제 말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몰래 아이의 유전자를 채취해 친자 검사를 의뢰한 모양이었고 유전자 불일치 결과가 뜬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전 남편의 핏줄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 그 탐정이 예상한 대로 그녀가 뒤로 만나던 조선족 젊은 애인의 아이였겠죠. 눈이 뒤집힌 전 남편은 유전자 검사지를 들고 그 여자에게 따져 물은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조강지쳐 아들까지 버려가며 선택한 가정이 완벽한 가짜였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을 겁니다. 한바탕 집안이 떠나가라 난리가 났고 극도의 배신감에 휩싸인 전 남편은 참지 못하고 그 여자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도 그 일로 남편에게 앙심을 품은 것 같은데 그 후 그 젊은 내연남이 남편의 작업실로 들이닥쳤고 두 남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모양이었어요. 자신보다 한참 어리고 건장한 남자를 50대가 훌쩍 넘은 전 남편이 당해낼 리 없었죠. 몸싸움 과정에서 그 젊은 애인이 흉기를 꺼내들었고 전 남편은 그 칼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모양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전 남편을 작업실 바닥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여자와 젊은 애인 그리고 아이는 도망친 모양이에요. 나중에 경찰이 출동해 CCTV도 확인하고 집에도 찾아갔는데 이미 짐이 다 빠져 있었다네요. 삼촌 말로는 아빠가 피를 흘리며 작업실에 한참이나 쓰러져 있었대요. 그러다 아빠 친구분이 발견해서 겨우 구급차를 불렀대요. 그런데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출혈이 너무 심해서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잃고 이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를 오가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전 남편의 핸드폰에 이미 제 번호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연락이 닿은 시동생이 병원으로 갔고 오늘 내일 한다는 말에 일본에 있는 제 아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한 것이었죠. 엄마, 아빠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대요. 저 어떡해요? 한국으로 들어가봐야 할까요? 저는 아들을 다독여 전화를 끊은 뒤 서늘한 침묵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비참한 최후를 들었지만 놀랍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안타까움보다는 그저 허망함과 차가운 헛웃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얼마 뒤 시동생에게서 다른 번호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이 오늘 내일 하니까 그래도 병원 한번 와줄 수 없냐는데 저는 단호하게 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길로 그 번호마저 차단해버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해주며 경고했을 때 저에게 폭언을 퍼붓던 인간이었습니다. 제 경고 무시하고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간 사람을 제가 왜 불쌍해해야 할까요?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그 젊은 애인과 김진아를 수배하며 쫓았다지만 범행 직후 이미 배를 타고 밀항을 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늦게 발견되기도 했고요. 이름을 2번이나 바꾸며 신분 세탁에 능했던 여자이니 아마 중국으로 넘어가 또 다른 이름으로 완벽하게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겠죠. 살인 미수범들을 잡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답답하고도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사건 발생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식물인간처럼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신우이가 전 남편의 남은 작업실과 자잘한 재산들을 처분하여 병원비로 쏟아붓고 있지만 그마저도 바닥을 보이고 있겠죠.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은 한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 병원에 들러 누워있는 아빠의 얼굴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아빠라는 인간이 자식에게 남긴 마지막 모습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쓸쓸한 최후였죠. 가끔 혼자 작은 빌라에 앉아 창밖을 볼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탐정사무소에서 그 여자의 소름 끼치는 정체를 알아내고 전 남편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경고했던 그날, 만약 그 인간이 제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자신의 헛된 욕망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했다면 이런 참혹한 결말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저의 경고를 묵살했고 가족을 매몰차게 버렸으며 거짓된 욕망에 눈이 멀어 이 모든 비극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전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를 끊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 때 저는 뒤늦게라도 스스로 땀을 흘려 돈을 버는 법을 배웠어요. 어린이집 주방에서 땀 흘려 일하며 얻은 소박한 월급이 저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귀하고 값진 자립의 증거죠. 남편에게서 받아낸 신축 아파트의 월세 수익은 아들의 든든한 유학자금이 되어주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의 씁쓸하지만 통쾌한 그리고 기막혔던 지난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